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보겠는데요. 자,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 의사표시가 도달한다는 것은 내용을 도달을 해서 그거를 받아서 아는 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면 도달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했다고 보는데 보통 우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신주의 예외가 딱 5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체 경무제로 외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지가 발송된 후에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게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는데 법정 대리인이 안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요 내용을 보면 됩니다. 지금 모르겠죠? 봐도. 자, 이제 포인트는 끝나고 봐야 제맛이에요. 자, 그럼 우리 목차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속 의사표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사표시 왜 배웠어요? 의사표시가 제대로 돼야지 법률 행위가 문제가 없고, 이때 법률 행위에도 문제가 없으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법률 행위의 재료가 되는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거나 잘못되면 법률 행위가 무효, 권리변동도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호의 표시, 그 다음에 착오까지 배웠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 강박을 배웠었죠. 오늘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배우는데,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의사표시를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의사표시를 딱 보내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 의사표시를 딱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언제 효력이 발생해? 요거를 첫 번째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아놓고, 요걸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왜냐면 자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언제 받았는지, 그 다음에 얘가 시치미를 떼지 못하게 하는 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의사표시를 너 정말 받았어? 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의사표시를 그냥 어떻게 해요? 이메일로 슝 보내거나 아니면 뭐 문자로 보내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마치 이 의사표시를 그냥 서울 사는 사람이, 뭐 제주도라고 합시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한테 편지로 청약을 주고, 제주도에서도 편지로 승낙을 주는 의사표시를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돼.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좀 이해가 쉽습니다. 편지로 의사표시를 주고받고 하는구나 라는 걸, 그거를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를 먼저 보면,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자, 이제 편지를 쓴다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의사표시를 손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우체통에 투입하고 편지를 배달을 받아가지고 이걸 딱 읽어봤을 때 이런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가,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돼서 읽혀질 때까지 이 4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4개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를 얘가 딱 작성해서 의사표시가 완성이 됐죠. 그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표백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표백주의에서 편지를 작성해서, 즉 의사표시를 딱 완성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도착을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냥 완성이 된대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가 그냥 뭐 완성되자마자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예요. 유언, 유증, 뭐 그런 거. 그리고 편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도달은 안 했지만 우체통에 이렇게 딱 해서 발신하는 거,
보내는 것까지, 우체통에서 보내는 것까지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딱 우리 민법에 5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요거 뭐 사원총회 통지, 뭐 그런 사체 경무제 5가지가 있어요. 요건 우리가 암기해야 돼, 이따가. 그 다음엔 뭐냐면 상대방이 편지를 받고 완전히 뜯어봐서 이거를 읽어서 그 내용을 아는 거를 우리가 요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뜯어보고 완전히 아는 걸 요지라 그러는데, 이런 요지는 사실 우리 민법상에 없고요. 요 전 단계, 우체통이 투입해서 이제 이 상대방이 편지를 딱 받았어.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가 이제 요것을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읽어볼 수 있는 상태까지만 다다르면 그게 도달했다고 그럽니다. 이때 효력을 발생하는 게 뭐냐면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자,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의사표시가 짠 하고 완성만 됐어요. 아직 보내지는 않았어.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를 표백주의. 그 다음에 보내기만 했어. 상대방이 아직 받지는 않았어. 보내기만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때를 발신주의.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받기만 해도, 도달하기만 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걸 도달주의. 그 다음에 편지를 완전히 읽었어요. 완전히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그걸 요지주의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원칙이 뭐냐면 요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그 도달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는 5개,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표백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표백주의는 잘 안 나옵니다. 발신주의하고 요 도달주의 2개만 알면 돼요, 사실. 그리고 요거는 5개니까 그냥 외우면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얘기가 뭐냐면 도달주의죠. 이 도달주의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따지면 상대방이 어떤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이쪽에서 편지를 그냥 받으면, 그죠? 얘가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자기가 읽지는 않더라도 받기만 해도 자기가 의사 표시를 받았으니까 요 청약에 보낸 의사 표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비겁하게 안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안 받았다고. 나 이거 안 받았는데? 아예 받지도 못했는데? 아는 거는 심지어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근데 이게 시침이 떼는 놈이 있어. 나 안 받았는데? 막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기본서 128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자, 128페이지. 자,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볼게요. 그럼 111조에 보세요.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죠.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빼고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니까 여기에서 뭐겠어요? 뭐 여기에 계약도 들어가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뭐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요. 이거 뭐라고 나왔냐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대. 그러면 도달주의가 원칙이구나. 우리 민법에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구나 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런데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건 이따 뒤에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111조가 요 2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2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할 거예요. 자, 쌍괄호 2번에 보면 방금 나왔듯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완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표백주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보통 다음에 4과정으로 나뉘는 겁니다. 의사를 표명했죠. 편지를 썼죠. 그 다음에 보냈어. 우체통에 넣었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읽어봤어. 요지했어. 이 4단계를 나누는 게 바로 요렇게 나눈 겁니다. 요렇게 나눴어요. 그냥 이게 됐어. 이거는 시험에 뭐 이거 요지주의야? 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도달주의, 발신주의만 알고 이 정의까지 뭐 딸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3번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3번.
도달주의의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이게 원칙인데, 자, 그 다음에 그럼 도달의 의미가 뭐냐? 도달의 의미가 뭐냐? 여기 밑줄, 요거 중에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객관적 상태 네모.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경우니까 본인이 직접 그 편지 의사표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전달됐거나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즉 요지할 것까지는 필요 없어. 일단 도착을 하면 걔가 이거를 받기만 했어. 받기만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발송한 상대방은 야, 너 내가 한 이 의사표시 못 들었다고 모른다고 나중에 발뺌하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발신한 쪽에서. 자, 그래서 이 관련 판례를 한번 볼까요? 관련 판례. 요거는 별표. 너무 중요해. 요거 별표. 자,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 그러니까 도달했다고 보는 거죠. 어떤 거? 등기 우편 내용 증명은 등기 우편 알죠, 여러분들? 등기 우편이 보통 우편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도착했을 때 도장도 받고 내용 증명은 이거보다 더 엄격하죠. 그죠? 막 도장도 막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되면 그냥 상대방한테 송달되었다고 볼 건 네모. 그럼 이거 추정이에요. 자, 이거 추정 X. 추정이 아니라 볼 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간주야, 간주.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받았다. 반송이 안 되면 받았다고. 그러나 자, 밑줄.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했다고 추정조차 할 수 없어. 이 보통 우편 가지고는 보통 우편은 보냈는데 반송이 안 됐죠. 그러면 추정조차 할 수 없어. 근데 등기 우편이랑 내용 증명이 만약에 안 돌아오잖아요.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도달했다고 간주가 되는 겁니다. 얘는 추정도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여기에 BCD 3개의 판례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려면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기만 하자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몇 번이나 등장했어요. 요 A번 등기우편 내용증명 관련. 자, B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 의사표시를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이거 자기 빚쟁이 내지는 막 독촉하는 애들이야. 아유, 안 받을래요. 뭐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사표시를 좀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안 받는 사람의 예가 누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건물에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앞으로 그냥 이 예로 나와요. 임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적 갱신. 그래가지고 가령 얘네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원래 2년 계약을 했다가 2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얘네 둘 다 암소리 안 하죠. 그러면 그냥 또 2년 연장이 되는 거야. 2년이 연장이 돼요.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는 좀 다르지만 임대차 보호법으로 할게요. 우리 시험 범위 바뀌지만 2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가령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얘가 가령 이 임차인이 B고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갑이라고 할게. 새 임차인 갑이 임대료를 얘보다 더 준다 그래서 일로 들어올라 그래요. 근데 얘는 이제 만기가 다 됐어. 만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더 이상 우리 계약 갱신은 없는 거야. 너 나가줘야 돼. 라고 6개월에서, 이 종료가 되기 6개월에서, 자, 이거 숫자는 외울 필요 없고, 아무튼 계약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이렇게 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이거를 그냥, 만약에 얘가 이거를 못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2년 더 살 수 있는 거야. 얘가 비록 보냈지만,
가령 문자를 보냈다고 쳐요. 근데 문자 안 읽을 수도 있죠. 임대인한테 왔을 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임대인이 그런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임차인은 나 그런 저 사장님 저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는데요? 하고 발뺌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2년 더 살라고. 나가기 싫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임대인이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 그렇죠. 내용 증명을 보거나 아까 등기로 보내가지고 야, 계약 그만, 이제 계약 갱신 없는 거야 하고 계약 갱신 거절을 확실하게 표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 카톡 그런 거 보는데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 임대인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도달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경우에 발뺌하는 거야.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2년 꼼짝없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령을 거절해. 등기표를 보냈는데 딱 나와가지고 보더니 안 받고 도망가 버리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수령을 거절한 것은 뭐예요?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야.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는 거절하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아까 나왔었죠. 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이 가령 고용이면 뭐 거기 도우미 하시는 분 있죠 집에 수령할 때는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가족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수령하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 그래서 우리 뭐 카드라던가 뭐 그런 거 받을 때 가족분들이 받으면 사인하죠.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인 받는 거예요. 요거 오케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B, C, D를 설명드렸지만 A입니다. A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격지자, 대화자 모두. 자, 이 격지자와 대화자는 뭐냐면 대화자는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야. 바로 알 수 있는 사람. 근데 격지자는 의사표시를 하면 한 며칠 뒤에 바로 알 수는 없고 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때 도착하는 사람이 격지자입니다. 근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격지자나 대화자가 물리적인 거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격지자처럼 만약에 손으로 편지로 쓰면은 격지자야. 손으로 편지를 쓰면 격지자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이메일 발달했죠. 이메일, 카톡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뿅 보내면 바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격지자가 아니라 대화자야. 근데 좀 가까운 데 살아도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이고 뭐 여기 한 인천 정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끊어져서 당일날 못 가고 뭐 통신도 두절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 있죠. 그래가지고 뭐 편지라던가 그런 걸로밖에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 있으면은 그게 격지자입니다. 뭐 억지로 예를 만들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의사 표시를 할 때 바로 도착할 수 있는,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대화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했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은 격지자,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바로 도달되지 않는 사람은 격지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격지자와 대화자를 불문하고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요거 이따가 외울 거지만 별표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가 적용됐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 격지자에서 발신주의가 한다는 건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의 통신수단은 편지밖에 없는데 한 사흘 정도 걸려. 사흘 정도 걸려. 그랬을 때 A가 가령 12월 1일 날 야, 너 내 건물 살래? 라고 했어요. 살래라고 보냈으면 지금 12월 3일 날 도착을 했죠. 그러면 이 A가 보낸 거는 청약이기 때문에 격지자한테 먼저 보낸 청약은 도달하는 12월 3일 날 요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B가 좀 생각을 하다가 12월
12월 5일 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A가, 그러니까 이거 승낙해서 12월 5일 날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12월 7일 날 도달을 했네. 도달을 A한테 했어요. 그러면 이때 청약은 도달했을 12월 3일 날 효력이 발생한데 격지자죠. 얘네 둘 다. 격지자가 보낸 승낙 있죠. 승낙은 7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보냈을 때 12월 5일 날 보냈을 때 요게 발신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발신주의. 아셨죠? 조심하세요. 이 시험에 뭐 어떻게 잘 나오냐면 격지자 간의 청약의 통지는 발신주의 아니 승낙. 청약을 보냈을 때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승낙이야. 격지자 간의 승낙.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역시 그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아까로 치면 임대인이 나 내용 증명 보냈는데 얘가 받았다고 적혀 있거든요 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도달을 주장하는 자격이 있고요. 자, 도달주의의 효과는 뭐냐면 만약에 이 자기가 보낸 의사표시가 연착, 좀 지연돼서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도착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보낸 사람이 져야죠. 그죠? 이 받는 입장에서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착, 연기,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의사표시를 보낸 표의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런데 요건 알아야 돼. 의사표시의 철회. 의사표시를 보냈다가 야 미안해. 내가 방금 너한테 건물 살 거야 라고 청약을 보냈지만 그거 보내자마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산다 그래서 너한테 보낸 청약은 철회할게 라고 하려면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해야 돼요. 도달하기 전에. 그래서 자 밑줄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한해서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도달한 다음부터는 철회를 못 한다는 거죠. 왜? 청약이 얘한테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철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철회의 의사표시는 적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착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요거. 자,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거 3번 왕별 발신 후의 사정 변경.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 동그라미 사망하거나 아니면 제한 능력자가 되어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요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요 건물을 5억에 살래라고 B한테 청약을 했어요. B한테 청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B가 그래 5억이면 이거 꽤 괜찮은 가격인데 라고 살라고 했는데 이 의사표시를 보내놓고 A가 그만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누가? 상속인인 A의 뭐 아들이 A-라고 합시다. A-가 요거를 상속을 받았죠. 그러면 얘가 볼 때는 5억이 아니라 이거 7억짜리인데 아버지가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그랬을 때 저기 사장님, 저희 아버님은 5억에 팔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의사표시한 거는 그거는 무효예요. 저는 안 팔래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의사표시를 이 사람이 보냈죠. 보낸 다음에 사망하더라도 이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해서 상속인이 여기에 있는 권리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얘한테 넘겨줘야 할 5억에 팔아야 될 의무도 얘가 상속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행을 해줘야 돼요. 또 제한 능력자도 마찬가지예요. A가 B에게 이 건물을 5억 주고 팔게요 라고 청약을 보냈어요. 의사표시를 보냈죠. 그런 다음에 보낸 다음에 이 A가 한정후견 심판을 받아가지고 피한정후견인 즉 제한 능력자가 됐다고 쳐봐요. 이랬을 때 이 B가 5억을
이 5억을 처음에 의사표시 보낼 때는 그때는 멀쩡했었죠. 근데 보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이 됐단 말이에요. 제한능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 B가 야, 나 이거 알았어 5억 주고 팔게 라고 했을 때 가령 이 A의 법정 대리인이 야, 미안해. A는 지금 제한능력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얘가 멀쩡할 때 보냈던 의사표시는 그런 거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네가 어차피 지금 사봤자 어차피 우리는 취소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왜냐면 이 A가 의사표시를 발송을 한 다음에 보낸 다음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얘가 정상인일 때 멀쩡할 때 살아있을 때 보낸 의사표시는 또 얘가 정상인일 때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한능력자가 되거나 사망이 됐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 말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살았을 때 보냈던 의사표시 그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제한능력자가 되기 전에 행위능력자일 때 보냈을 때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뭐 이런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요 5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내용을 알면 그렇게까지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요 3번은 4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5번은 71페이지에 발신주의라고 잠깐만 제가 언급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정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뭐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통지는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배울 게 대리인데 대리에서 배울 건데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가령 여기 갑이 있습니다. 갑이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갑의 망나니 아들인 A가 이 아버지의 토지를 을한테 팔면서 뭐라고 팔냐면 이 갑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나는 아버지의 대리인이에요. 이 땅 싸게 팔 테니까 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 애를 우리가 무권 대리인이라 그래요.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애가 이거 남의 땅 팔아치우면 얘를 무권 대리인이라 그러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을이 갑한테 물어보니까 나 얘한테 대리권 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을은 갑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얘가 그래도 당신 아들이니까 얘가 말한 대로 저한테 팔 거예요? 아니면은 안 팔 거예요? 추인해 주세요라고 최고 독촉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갑이 뭐 팔게요 내지는 안 팔아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갑이 확답을 하면 요거는 발신주의라고. 을한테까지 도달할 필요 없이 그냥 발신하기만 하면 보내기만 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무권 대리인 상대방이 한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에요. 요 내용을 기억해야 돼. 요거 앞글자를 다 따겠지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글자만 따버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은 우리가 41페이지에서 봤지만 요거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규정이죠. 뭡니까? 이 A가 제한능력자인데 요 건물을 B한테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제한능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B가 요 제한능력자인 A한테 야, 너 이거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 추인해줘. 추인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최고를 또 할 수 있죠. 최고권이 있잖아요. 그죠? 선악을 불문하고. 그럼 최고에 대해서 이 A가 또는 A의 법정 대리인이 알았어. 법정 대리인이
알았어. 너한테 이거 팔게. 내지는 안 팔아. 라고 했을 때 취소할 거야. 내지는 알았어. 추인할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발신주의예요. 도달하지 않아도 요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의 통지는 이거예요. 가령 여기 A가 B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A가 채권자죠. 그리고 B는 채무자죠. 자, 그런데 예전에 B가 C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B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C한테 야, 너 있잖아. 내 채무 있잖아. 채무를 네가 인수를 해가라. 그 말은 뭐냐면 나한테 갚을 돈 A한테 갚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C가 알았어 라고 얘기해놓고 A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저 돈 갚으러 왔는데요. 그러면 A가 너 누구야 임마. 기분 나쁘게 뭐 나한테 돈을 갚는데 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B가 C한테 C가 내 대신 돈 갚을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채무 인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A가 B는 믿을 만한데 C가 좀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싫어 임마. 네가 그냥 갚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믿을 만하면 승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승낙.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채권자야. C가 나 대신 돈 갚을 거야. 채무 인수해 갔어. 라고 얘기했을 때 채권자가 그래? 알았어. 그럼 C가 갚아라고 승낙하면 요것도 뭐야? 발신주의라고요. 아셨죠?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의 소집 통지. 요거는 우리 법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7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본서로 다시 돌아와서 129페이지에 여기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한 최고 여기까지 끊어. 그럼 이게 발신주의야? 이게 아니지.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사실 제가 앞글자를 따서 잊어먹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암기가 안 돼요. 자, 근데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경무에 시달리고 있대요. 굉장한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사채경무제 이렇게 외워요. 사채경무제. 오케이. 이렇게 외우면 됐죠. 의사표시의 공시송달과 수령 능력 기본서 130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표의자가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예전에 계약을 했던 사람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이 행방불명 됐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도저히 얘한테 도달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도달해야지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써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게시판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즉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공시죠. 공시를 해서 며칠이 지나면 얘한테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고 보는 게 의사 표시의 공시 송달 제도입니다. 자,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별표. 표의자가 과실 없이, 표의자가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이나 과오가 없어야 돼요. 이때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 경우는 뭡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상대방이 굉장히 여러 명일 수도 있고 특정이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공시송달 규정에서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거예요. 공시송달의 방법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게시판이나 신문 그런 거에 게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효력의 발생 시기는 만약에 의사표시를 순차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 때는, 첫 공시송달은 그러니까 게시판에 써붙인 다음에 2주일 지나야 효력 발생하고, 그 다음 거부터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외국에다가 할 거면은 2월이 지나야지. 공시송달이 뭐야? 그러니까
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여러분들 이것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다고요. 일정 기간 지나야 되죠.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 시험이나 다른 시험에서도 여기서 내면 요거 가지고 잘 냅니다. 과실이 없어야 돼. 표의자가. 요거.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요거는 의사표시를 이렇게 수령했다는 게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받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사표시 수령 능력은 요 밑줄.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줄.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아니죠. 그러니까 수령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한테 만약에 의사표시가 도착했으면 그건 효력을 발생해. 근데 제한 능력자한테 예를 들어서 의사표시의 등기가 뭐 이렇게 도착을 했죠. 그랬을 때 걔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한 능력자가 받으면 너 의사표시 도달했어 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받아도 얘는 수령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수령 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자, 근데 법정 대리인에게 허락을 받은 영업행위에 관해 미성년자가 받은 의사표시는 수령 능력을 갖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미성년자한테 이 가게 좀 보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뭐 얼마 살게요 뭐 이런 영업행위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이 미성년자도 수령 능력을 가진다. 근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효력을 볼게요. 자, 여기 1번을 읽어보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112조인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자, 봐봐요. 의사표시를 받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쓰냐고. 자, 다만 다 줄치세요. 그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 또 그래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를 좀 그림을 보면서 볼게요.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여기 112조가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표의자가 임대차 갱신 거절, 이제 이 B는 2년을 더 살고 싶어 해. 2년을 더 살고 싶어 하는데 확실하게 얘는 야, 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계약 만기되면 나가야 돼 라고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여기에 도달을 하면 이제 B는 갱신 요구를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차 갱신 거절을 해서 이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한 능력자잖아요. 제한 능력자가 받으면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표의자가 야, 내가 분명히 막 갱신 거절한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내 의사표시가 도달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표의자죠.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즉 도달을 주장할 수 없어. 너 도달했잖아. 알고 봤더니 근데 제한 능력자야. 그럼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정 대리인이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것을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죠.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그 의사표시,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즉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잘 나와요, 요거. 그래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한 능력자 측에서 저기요, 제가 비록 제한 능력자지만 받았어요. 받은 걸로 해주세요 라고 어떻게 유효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법정 대리인하고 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에 유효한 도달을 주장하는 거 무방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게 중요해요. 요게. 자, 그럼 포인트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제맛이지. 자, 도달.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을 때 도달이고,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은 반송이 안 되면 도달했다고 간주 보는 거죠. 근데 보통 우편은 거기에 반송이 안 되더라도 도착했다고 추정도 안 됩니다. 얘는 발신주의의 예외에 사채 경무제, 요거 내용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통지가 발송된 후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에게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뭐야?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이것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러 가겠습니다.